컴퓨팅 도구, 즉 인간의 정신적인 어떤 작업을 분해해서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도구, 그런 컴퓨팅 도구가 처음 만들어진 것이 따지고 보면은 1600년대예요. 제일 처음 나온 것들은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기계의 모습, 우리가 얘기하는 기계의 모습은 1700년대에 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기계식 컴퓨터라고 얘기할 수가, 그게 1700년대, 1800년대 나오고요. 전자식 컴퓨터는, 우리가 얘기하는 전자식 컴퓨터는 1900년대 초중반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우리는 전자식 컴퓨터만 컴퓨터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컴퓨팅의 본질, 사람의 정신적 활동을 자동화할 수 있는 형태의 도구를 만들겠다라는 것은 1600년대, 1700년대부터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컴퓨터가 어느 날 한 천재에 의해서 갑자기 어느 날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그 옛날서부터 계속 축적되어 온 그런 인간의 노력의 결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계속 얘기를 합시다. 그래서 간단한 계산 도구, 여기 주판과 같은, 주판기와 같은 간단한 계산 도구에서 시작해서 1700년대, 1800년대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기계의 모습을 띠게 되고, 기계의 모습을 띄었다가 20세기 초반에 전기, 전자, 물리학의 발전의 힘을 받아서 반도체도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그 전자적인 그 업적에 의해서 전자기계의 형태를 가지게 됐고, 최근에는 인터넷으로 연결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계속 진화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1940년대 알란 튜링이 이야기했었던 생각기계, 생각하는 기계의 모습이 지금 계속 진화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 우리가 볼 수 있는 계산 도구가 아마 주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주판이 언제 만들어졌냐면은 기원전부터 만들어졌죠. 기원전부터. 그러니까 기원전이면 2000년이 넘었잖아요. 2000년, 3000년 전부터 쓰던 도구예요. 이 도구가. 여러분들 주판 배워본 적 있나요? 주판 본 적이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본 적이 없는 사람. 보기는 했어요? 주판? 뭐 하는지는 알죠? 그죠? 저는 초등학교 때 우리 그 당시만 해도 주변의 학원들, 초등학교 앞에 학원들은 전부 주판 학원이었어요. 주판 학원들. 그래서 우리는 주판을 배웠어요. 학교에서도 배우고 학원 가서도 배우고, 그래서 뭐 4급, 3급, 2급, 1급 그거 따는 거가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였고, 학교에서 대회도 하고 그랬어요. 주판 배우는 이유는 주판하고 부기를 배워서 은행에 취직하는 거가 그때 꿈이었죠. 상업고등학교 많이 갔었거든요. 그 당시에. 가는 이유가 주판하고 부기하고 그걸 배워서 고등학교 졸업하면 은행에 취업을 했죠. 네. 그래서 주판은 가장 큰 도구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주판으로 할 수 있는 일들, 우리가 손으로 부기를 배워서 했었던 일들은 전부 컴퓨터가 간단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죠, 지금은. 다른 일들이 필요하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어쨌든 이걸 보세요. 이거 되게 저는 주판을 써본 사람은 알겠지만 밑에 돌을 보면은 이게 5개거든요. 5개가 차면은 위에 하나를 올려요. 그래서 어떤 숫자라는, 내 머릿속에 있는 숫자라는 정보를 명시적으로 표시를 했어요. 코드화 시켜서. 5개를 한 단위로 해서 5개가 올라가면 위에 코드를, 요거를, 보이나요? 하나씩 올리고, 요게 2개 올라가면 10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한 칸 위로 올라가요. 그럼 단위가 또 올라가는 거고. 그렇게 해서 숫자를 표시하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적어가지고 다 했어요. 알렸어요. 이게 주판이에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큰데, 이걸 잘 보세요. 이것은 요것만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숫자를 코드화를 했고, 코드화를 했어요. 숫자는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었는데 돌의 개수, 그 다음에 위치를 가지고 코드화를 했고, 그리고 더하기나 빼기를 할 때 그 코드들을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한다라고 하는 일정한 계산 방식의 규칙을 만들어서 그 규칙대로만 코드를 움직이면은 내가 원하는 계산이 되는 거예요. 더하기, 곱하기, 뭐 나누기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내가 적어볼게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정보를 코드화. 또 하나가 네. 코드를 만들고 그 코드를 사용해서 코드를 사용하는 규칙을 만들어서 적용을 한 거예요. 아, 놀라운 무술이야, 놀라운 무술. 어떻게 누가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해냈을까? 하지만 지금 주판에서 보듯이 반복해서 자동화할 수 있는 기계의 수준은 아니에요. 기계는 아니죠. 도구죠. 그냥 필요할 때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내가 하는 것들을 대신해서 얘가 자동으로 뭔가를 해주는 건 아니죠. 그래서 도구라고 얘기하는 거죠. 도구라고. 하지만 숫자 정보의 코드화와 그 처리를 위한 일정한 규칙을 만들었다는 점은 굉장히 대단한 아이디어죠. 대단한 시도죠. 기록에 나오는 최초의 기계식 계산기는 프랑스의 파스칼이라는 사람이에요. 1623년에서 1662년 40년, 39년을 살았네. 사람은. 그렇죠. 파스칼이 만든 이게 잘못됐어요. 1642년이에요. 1642년. 19살 때네요. 그래서 19살 때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기계식 계산기를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19살 때. 세금 계산 일을 하는 아버지를 도울 생각으로 19살 때 만들었는데 이게 그거예요. 톱니바퀴가 있죠. 톱니바퀴. 톱니바퀴의 동작을 이용해서 톱니바퀴 잘 보면은 톱니의 개수가 달라요. 개수가 달라가지고 그 돌아가는 그 칸을 보고, 위치와 칸을 보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주판하고 비슷한 아이디어죠. 그죠? 생기기도 주판하고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생겼죠. 근데 이것은 덧셈과 뺄셈만 연산하는 거고, 곱셈과 나눗셈은 덧셈과 뺄셈을 반복을 수행하도록 해놨어요. 이 방식은 1971년에 최초로 개발된, 최근이죠,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그대로 이 방식을 이용합니다. 무슨 방식이냐면은 덧셈과 뺄셈만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나눗셈, 곱셈 이런 것들은 덧셈과 뺄셈을 반복해서 하도록 만들어 놓은 아이디어죠. 그게 400년 후에 450년 후에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만들 때 그 아이디어가 그대로 만들어지거든요.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그리고 파스칼 계산기는 그 이후에 그 위에 모든 기계식 계산기의 모형이 됩니다. 다들 그 다음부터 만든 기계식 계산기들은 파스칼의 그 기계를 흉내를 내게 되죠. 예를 들어서 파스칼보다 조금 후에 나왔던 라이프니츠는 1671년 파스칼이 죽은 다음이죠. 파스칼 계산기에다가 자동으로 곱셈과 나눗셈 기능을 추가했고, 한 200년 후에 1820년에 콜마라는 사람은 최초의 상용 계산기 아리스모미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실제로 팔았어요. 돈을 벌었어요. 이 사람은 1800년대 초입니다. 그 다음에 1800년대 말 펠트라는 사람은 톱니바퀴를 사용하지 않고 톱니바퀴 대신에 손가락으로 누를 수 있는 키를 만드는데, 그것이 우리가 사용하는 키보드의 최초의 모습이에요. 키보드의 최초의 모습. 데이터를 코드화해서, 아까 잘 보세요. 지금까지 얘기한 걸 보세요. 내가 머릿속에 있는 데이터를 코드화해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주판은 돌의 개수와 돌의 위치 가지고만 했죠. 그 다음 사람은 톱니바퀴의 개수와 위치 가지고 했어요. 이제 드디어 키보드로 눌러가지고 하는 거가 1800년대 말에 나온 거예요. 손가락으로 누르는 입력을 받는 최초의 계산기이고, 펠트라는 사람은 돈이 없어서 마카로니 포장 나무 박스하고 꼬치, 스테이플, 고무줄 이런 거를 만들었어요. 사진이 나오죠, 여기. 펠트가 만든 최초의 그 기계식 계산기예요. 여기 보면은 누르는 것들이 나오죠, 누르는 것들이. 톱니바퀴 대신에 처음으로 누르게 만들었고, 이 박스가 마카로니 박스라고 해서 그 국수 마카로니 있죠, 그죠? 그거 상자인데 실제로 사진을 크게 해보면 여기는 마카로니 여기 광고 표시가 나와요, 옆에 도장에 찍힌 거가. 그러다가 1887년에 2년 후에 이런 형태
거의 키보드 형태로 만들었죠. 그죠? 키보드 형태. 이것이 그대로 1961년에 최초의 전자식 계산기가 나오는데 그 형태로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제가 이 얘기하는 것들은 인간의 노력들, 머릿속의 생각들을 어떻게 자동화한 형태로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1961년에 영국에서 최초의 탁상용 계산기가 전자식으로 만든 거가 들어오게 됩니다. 컴퓨터의 역사는 계산기의 역사는 맥락을 같긴 하지만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컴퓨터와 계산기의 차이점 아세요? 계산기, 여러분 우리 계산기 있잖아요. 그죠? 계산기. 컴퓨터와 계산기는 어떻게 다를까요? 컴퓨터는 컴퓨터라고 그러고 계산기는 캘큘레이터라고 그러죠. 캘큘레이터. 무슨 차이가 있나요? 전자식이고 아니고 그 차이는 아니에요. 전자식은. 그러면은 세 가지를 얘기했다. 도구가 있고 계산기가 있고 컴퓨터가 있고 이렇게 얘기하면 반복과 자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라고 하면은 그 계산기도 반복과 자동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기계식 계산기를 썼으니까. 그죠? 도구는 근데 반복과 자동은 못하죠. 근데 세 개가 동시에 다 가지고 있는 거는 정보를 코드화하고 어떤 규칙을 사용한다는 거는 다 가지고 있고. 적어야 되겠다. 잠깐 적어봅시다. 한번 우리가. 도구, 계산기, 컴퓨터. 자, 그러면 코드와 규칙을 쓰는가? 코드를 다루는 규칙을. 그럼 도구도 쓰죠. 계산기도 쓰죠. 컴퓨터도 써요. 근데 반복과 자동을 하는가? 도구는 그렇지 않고요. 그 다음에 계산기와 컴퓨터는 쓰죠. 그러면은 도대체 뭐가 X고 컴퓨터는 0일까요? 뭐 때문에? 그 얘기가 그 다음에 얘기가 나옵니다. 원래 컴퓨터라는 용어는 그 캘큘레이터, 계산기, 아까 얘기한 기계식 계산기 있잖아요. 기계식 계산기를 다루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컴퓨터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사람을 부르는 용어였다고 합니다. 사람을 부르는 용어라고. 근데 계산기와 컴퓨터를 구분짓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사용자 프로그램의 사용과 저장 여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기계식 계산기는 잘 보세요. 반복과 자동은 할 수 있는데 기계로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만든 대로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기계가 있는데 내가 다른 일을 하고 싶어. 다른 일을 하고 싶으면 다른 기계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기계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프로그램이란 건 뭐냐면은 프로그램은 기계는 똑같은데 내가 프로그램만 바꿔주면은 기계가 내가 시키는 대로 다른 일들을 하는 거가 그게 프로그램이거든요. 그게 컴퓨터예요. 그러니까 반복과 자동은 하더라도 그때마다 반복과 자동 작업을 내가 바꿔주면은 그럼 그 기계는 손 안 대더라도 내가 바꾼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프로그램의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예요. 프로그램이라는 거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프로그램은 기계의 동작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넣어주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기계가 다르게 움직이게 한다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기계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는 아니더라도요. 1801년에 프랑스의 자카드라는 사람이 만든 직조기, 천을 짜주는 기계인데 천을 짜줄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천의 패턴이 다르잖아요. 천이 나오는데 천에 들어간 그 무늬가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옛날 기계 같으면은 똑같은 무늬가 계속 나오게 하고 다른 무늬가 나오게 하려면 기계를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기계를. 그럼 다른 무늬가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은 천공 카드를 만들었어요. 종이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카드를 만들어서 카드를 기계에다 집어넣어주면은 기계는 그 카드의 값에 따라서 다른 무늬를 만들어내게 만든 거예요. 놀랍죠, 그죠? 그게 1801년에 만들었어요. 직조기 자체는 전혀 변경하지 않고 카드의 천공 순서만 바꾸어서 기계에 넣어주면은 다른 무늬의 천이 만들어지게 하는데 이것이 프로그램이라는 것의 최초의 업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천공 방식 그 이후에 정보를 기록하여 재생하는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천공 방식이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음악을 판에다가 천공하여 돌리면 음악이 나오게 하는 음악 기기들이 그 이후에 등장했는데 내가 사진을 이 사진을 보세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거에서는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거가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어디서 가져온 사진이 아니고 일본 삿포로 밑에 오타루라는 동네가 있거든요. 오타루라는 동네는 참 특이해요. 일본이 개항을 1800년대 말에 했어요. 그러니까 쇄국 정책을 계속 하고 있었죠. 하고 있다가 미국이나 뭐 유럽의 함대들이 와가지고 그 나라를 개방을 할 것을 요구를 하니까 싸우다가 이제 져서 개방을 하기로 했는데 일본의 3개의 항구를 개방을 합니다. 3개의 항구를. 그 중에 하나가 여기에요. 그 삿포로 밑에 있는 동네가 오타루도 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1800년대 말의 모습이 1870몇 년인가 개항을 했죠. 거의 유럽 같아요. 모든 건물들, 그 다음에 그 동네에서 하고 있는 산업 중에 제일 유명한 산업이 유리공예 산업, 그 다음에 초콜릿 가게, 과자 가게들이 제일 큰 산업이에요. 일본 최초의 햄버거 가게도 거기 있어요. 그리고 성공회 이런 종교 건물들도 거기 다 있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개항을 하니까 유럽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와서 그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동네예요. 그러니까 맥주 공장, 초콜릿 공장, 유리 공장, 그 다음에 종교, 햄버거, 뭐 과자 공장 이런 것들이 몇백 년 된 데들이 거기 지금 계속 있는 거죠. 삿포로 맥주 여러분들 아시죠, 그죠? 삿포로 맥주가 1870몇 년에 거기 공장이 만들어졌어요. 1870몇 년이면은 우리가 뭘 하고 있을 때죠? 거기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맥주 공장을 만들어서 엄청나게 큰 공장이에요. 그래서 좀 특이한 동네예요. 그래서 거기에 또 하나의 아까 유리와 맥주와 과자와 이런 거 말고 또 하나의 그 큰 산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거 돌리면은 음악이 이렇게 나오는 그 뮤직박스 있죠? 뮤직박스 공장 공예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1800년 말에 독일이나 유럽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그 공장을 만들어서 시작한 것이 그 최초일 거라고 봐요. 거기서 찍은 거예요. 이거 1800년대 말에 그 일본 거기서 오타루에서 만든 그 음악 플레이어인데 잘 보세요. 이것이 레코드인데 굉장히 두꺼운 쇠로 만들어져 있어요. 쇠가 약간 휘었어요, 지금. 약간 휘었는데 쇠에 보시면 알겠지만 구멍이 뚫어져 있어요. 구멍이 뚫어져 있어요. 구멍이 뚫어져 있어서 요거를 여기다 넣고 기계로 돌리면은 이게 돌아가면서 아베 마리아 이게 판이거든요. 아베 마리아가 너무나 아름다운 아베 마리아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내가 아베 마리아가 아니고 다른 노래 듣고 싶다. 그럼 다른 판을 꺼내놓고 다른 판을 넣으면은 다른 노래가 나오는 거죠. 그죠? 기계 자체는 음악을 재생시켜주는 기계 자체는 똑같은데 정보만 내가 바꿔주면은 다른 음악을 플레이하는 기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렇게 정보를 집어넣는 거 방식이 이게 천공 방식이에요. 천공은 펀치를 한다는 거거든요. 어떤 판에다가 펀치를 특정한 위치에 펀치를 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거기다가 집어넣는 방식이 1800년대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은 철이 아니고 이것도 오타루에서 찍은 건데요. 종이에다가 좀 두꺼운 종이에요. 두꺼운 종이에 여기 구멍들이 뚫려 있죠. 천공들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돌립니다. 여기 보면은 태엽이 있잖아요. 슬슬 돌리면은
종이가 쓱 들어가면서 천공의 위치에 따라서 다른 음악들이 나와요. 비슷한 것들을 내가 찾아보니까 지금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하면은 요걸 팔아요. 요걸 팔더라고요. 저도 샀어요. 그래서 아까 가져온다고 여기 가져온다고 하는데 깜빡 잊고 안 가져왔는데 요만한 기계로 해서 여기다가 음악을 내가 적어가지고 집어넣고 태엽으로 돌리면은 음악이 여기서 울려 나와요. 음악이요. 그리고 음악은 더 신기한 건 음악을 내가 만들 수도 있어요. 요 종이를 따로 사서 내가 구멍을 뚫어요. 여기다가 위치에다가 구멍을 뚫고 집어넣으면은 내가 구멍 뚫은 위치에 따라서 음악이 다르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 천공이라는 거는 이런 방식이에요. 구멍을 뚫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주고 천공 기계들은 그 위치에 따라 가지고 뭔가를 활동을 하게 하는 거죠. 아까 무늬를 다르게 만드는 직조기도 천공의 위치에 따라 가지고 다른 무늬를 만들게 기계가 움직이게 만든 거예요. 우리과 학생이 우리 학과에서는 초등학교 아이들 상대로 방학 때 그 정보 캠프, 프로그램 캠프 같은 거를 무료로 많이 열고 있거든요. 일주일 캠프 이런 것들요. 거기서 이제 쓴 것 중에 하나인데 로봇이에요, 로봇. 아이들이 좋아해요, 이 로봇 보여주면은. 로봇가 움직여요. 뭐 특별한 거 하는 건 아니고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내가 지정을 해주는데 여기 위에 보면은 종이가 조그만 게 보이죠? 그 종이가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종이에다가 내가 까만 펜으로 여기다가 칠합니다. 이렇게 칠하면은 얘가 돌아가면서 칠한 위치를 보고 그 위치에 따라서 얘가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에 거는 하얗고 밖에 거는 까마면은 좌회전을 하죠. 얘가 기계가 로봇가 좌쪽으로 이렇게 돌죠. 그리고 다 하얗면은 직진을 합니다. 직진을 하다가 또 이건 돌고 도는 이제 각이 조금씩 다르죠. 이렇게 되면은 우회전하고요. 둘 다 까마면은 쓰고. 그걸 초등학교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위치를 해서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이러거든요. 이게 프로그래밍이에요. 그죠?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우리가 시키는 거지. 여기서 로봇가 저기서 여기 장애물이 있는데 피해서 저기까지 가는 것을 마크를 해보라 그러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마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크해서 실제로 돌려보고. 이게 바로 프로그래밍이에요. 4가지 일만 하는 프로그래밍이죠. 직진하시오, 좌회전하시오, 우회전하시오, 쓰시오. 4가지 명령어만 쓰는 프로그램이죠. 그리고 그것은 똑같이 천공의 위치에 따라서 읽는 기계에서 읽고 실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이 천공 종이에 저장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기계식 컴퓨터는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 정도만 하는 그런 기계였는데 좀 복잡한 기계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수학 교수였던 찰스 베이비지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찰스 베이비지라는 사람이 1820년에 디퍼런셜 엔진이라는 다항함수를 계산하는 기계식 계산기를 만듭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기계가 사진이 네, 이 사진인데요. 이게 2,500개의 부품과 무게가 15톤이나 나가는 엄청난 크기였대요. 다항함수만 계산하는데. 이 사진은 아니네. 조금 다른 거네요. 그래서 계산이 조금만 복잡해서도 기계를 설계하는데 그 계산을 하기 위한 기계를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톱니 가지고 엄청나게 복잡하고 커지고 조금만 다른 계산을 하려고 해도 또 다른 기계를 만들고 그래야 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밍이 들어오는데 베이비지가 가만히 보니까 그 당시 아까 1820년에 만들었으니까 1810년에 나온 직조기 그런 걸 그리고 주변에 나와 있는 그 음악 기계들 이런 걸 보니까 천공을 해서 천공한 거에 따라 가지고 기계가 움직이게 하는 걸 만들면 되겠다. 프로그래밍은 천공으로 표시를 하고 그런 것에 착안을 해서 천공 카드를 착안을 해서 같은 기계라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같은 기계라도 프로그램에 따라서 여러 작업을 할 수 있는 범용 계산기를 생각해내게 됩니다.
그게 1837년에 최초의 법령 프로그램 컴퓨터라고 할 수 있는 애널리티컬 엔진이라는 거를 아이디어를 발표를 하고, 아이디어를 한번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어 본 것이 요 사진이에요. 요 사진. 그리고 천공 카드가 두 가지가 사용됐는데, 앞에 것과 뒤에 거가, 앞에 거는 프로그램을 천공하는 데 사용했고, 뒤에 거는 데이터를 천공하는 데 사용해서 천공 카드를 여기다가 기계에다가 집어넣으면은 자동으로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사실 만들지는 않았고 아이디어만 발표했는데 펀드를 못 받아서 완성하지는 못했어요. 그 과정에서 프로그래밍이라는 개념이 영국에서 잡혀나가기 시작합니다. 잘 보세요. 파스칼은 프랑스 사람이었지만은 파스칼 이후에 기계식 계산기도 만들어내고 천공 기계도 만들어내고, 아까 얘기한 그 직조기도 천공 기계죠. 프로그래밍 개념, 그리고 최초의 프로그래머블한 기계식 계산기도 만들어낸 곳이 어느 나라예요? 영국이에요. 영국. 네. 그래서 영국은 프로그래밍, 컴퓨터에 대한 가장 큰 업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한 알란 튜링도 영국 사람이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런던 올림픽 때, 런던 올림픽 이전이 베이징 올림픽이었나요? 북경 올림픽. 올림픽 할 때 개회식을 할 때 보면은 그 나라의 가장 자랑스러운 것들을 개회식 그 무대에 올립니다.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북경 올림픽에서는 한자라든가 뭐 그런 중국의 문화들을 개회식 때 공연을 했었죠. 런던 올림픽에서는 뭘 했는지 기억나세요? 컴퓨팅 프로그래밍을 개회식 무용에서 그 무대에서 올렸어요. 자기네가 컴퓨팅에 처음 만든 나라라는 거죠. 그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어요, 영국은요. 지금은 산업에서 미국에 이제 뒤처져 있지만은. 그래서 금년 초에 영국 총리가 발표를 했어요. 우리 영국에서는 의무적으로 필수로 5살 이상 되는 아이들한테 코딩 교육을 시키겠다. 프로그램 코딩 교육을 시키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다시 주도권을 찾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지금 해 나가기 시작을 하고 있죠, 영국이요. 자, 그러면 정보를 코드한 걸 반복 작업을 할 수 있는 형태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이라는 개념이 들어와서 프로그래밍을 천공을 해서 집어넣는 것도 만들었죠. 만들었는데, 그러면은 간단한 그러면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대량 데이터를 처리하는 건 어떻게 할까? 대량 데이터도 천공해서 이렇게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기계가 자동으로 계속 그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 대량 저장 장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문제들이 조금 남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미국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1880년대 말에 미국인 홀러리스라는 사람이 기계에서 읽을 용도의 데이터 저장 장치를 개발합니다. 데이터 저장 장치. 그 프로그램이 아니고 대량의 데이터들을 어떻게 저장할까라는 고민을 하는데, 이 사람의 아이디어는 기차표에서 승객의 기차표에 검표인이 승객의 특징에 따라서 다른 위치에 천공하는 것에, 이것도 천공이죠, 시작했는데, 키 천공기와 천공카드 정보 처리기라는 걸, 태블레이터라는 걸 만들어요.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천공하는 아이디어에서 따라 나오죠.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카드에다가 특정한 위치에, 그 정보에 따라 가지고 특정 위치에 천공하는 거, 그 다음에 천공된 거가 엄청나게 많으면 그걸 자동으로 읽어들어서 더하기라든가 빼기라든가 이걸 자동으로 처리하는 그런 정보 처리기를 만드는데, 그것이 이 기계예요, 이 기계. 그리고 그 당시에 사용했었던 천공 카드예요. 구멍을 뚫었죠. 그래서 이거를 쌓아놓고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자동으로 얘가 읽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읽는 것들이 여기 표시되고요. 그래서 1800년대 말에 인구 센서스에 이거를 도입을 해서, 인구 센서스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빨리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펀치 카드를 대량으로 처리를 하는 이 방식이요, 처음으로. 그리고 이 방식은 지금까지도 사용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수능 볼 때 카드
그거까지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죠? 대량으로 한 달 만에 처리해서 수능 성적 발표해야 되잖아요. 그죠? 50만 명의 것들을. 저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게 그 당시에 만들어진 거예요. 1800년대 말에. 이 사람은 이 기계를 가지고 엄청난 돈을 법니다. 이것도 물론 컴퓨터 역사에서 커다란 발자취죠.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처리하는 기술의 등장을 의미를 하는 거죠. 엄청나게 큰 양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처리하는 거. 그래서 홀로리스는 이 기술을 가지고 1911년에 CTR이라는 회사, 아주 의미가 있는 회사예요. 회사를 만들었고, 이것은 1924년에 왓슨에 의해서 IBM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IBM은 그때부터 공공용, 상업용, 대규모 데이터 처리 사업에 뛰어들게 되는 거죠. 대규모 데이터 처리. 그래서 대형 컴퓨터를 만들어서 회사라든가 국가 공공기관에서 그런 작업들을 하는 기계들, 컴퓨터들을 좀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1924년에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IBM이. 천공카드가 보통 이렇게 생겼는데, 제가 프로그래밍 할 때 저는 1984년에 그때도 우리가 첫 시간 얘기했을 거야. 대학에 들어와서 지금 여기 애기능 캠퍼스에 전자계산소, 지금도 똑같은 건물이에요. 그때 그 건물이에요. 그때는 굉장히 새 건물이었는데 지금은 되게 낡았죠, 그죠? 그 건물 2층에 가면은 천공실이 있었어요. 천공실이. 그때 그 당시에 우리는 컴퓨터를 본 적도 없었거든요. 컴퓨터를 안 보여줬어요. 저기 유리 건너편에 멀리 있었고, 우리는 컴퓨터를 볼 수 없었고, 첫 학기 1학년 1학기에 처음에 와서 그 포트란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웠는데, 우리 교수님이 일주일에 하나씩 프로그래밍 숙제를 냈어요. 그래서 나도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 14개의 프로그래밍 숙제를 우리가 했는데, 숙제를 하면 어떻게 하냐면요, 종이에다가, 컴퓨터를 우리는 보지도 못하니까 종이에다가 프로그래밍을 손으로 펜으로 한 줄 한 줄 적습니다. 그러면은 뭐 한 4-5페이지 정도 되죠. 한 줄 한 줄 다 적어요. 그러면 그 적은 거를 종이를 가지고 애기능 전자계산소 2층에 가면은 천공실에 가면은 천공기계가 5대가 있었어요. 타자기처럼 생겼어요. 그럼 거기 가서 앉아서 내가 종이에 적은 프로그램을 놓고 천공카드를 팔았어요. 그 과학도서관에 내가 입학할 때 생겼거든요. 그때 만들어진 건물이에요. 처음 건물이었는데, 거기 1층에 책방에 가면은 천공카드를 팔았어요. 이런 묶음을요. 이런 박스에다가 팔았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걸 사서 천공기에다가 하나를 놓고 한 줄을 쳐요. 그럼 끝이에요. 한 프로그램 한 줄이 천공카드 한 장이에요. 한 장. 그럼 이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게 ABCD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숫자까지 있어서. 그래서 여기에 치면은 이거는 A고, 이거는 C고, 이거는 0이고, 이렇게 되면 이건 3이고, 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위에부터. 그래서 프로그램 한 줄이 천공카드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4페이지 정도 되면은 한 80줄 되지 않아요? 프로그램이? 80줄이잖아요? 그러면 천공카드 80장이 나오는 거예요. 80장이. 계속 넣고 드르륵. 타자를 치면은 천공이 탁탁탁탁 구멍이 뚫리는 거죠. 그럼 80장이 나와요. 80장 가지고 어디 가냐면은 묶어서 계산소 2층에 함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얼굴도 못 보게 해요. 조그만 함이 있어서 거기에 내 학번을 적어가지고 살짝 집어넣으면은 일주일 후에 결과가 프린트돼서 종이에 나와요. 아, 보세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프로그램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얼마나 우리가 디버깅을 많이 합니까? 프로그램 하는 과정에서 고치기도 하고, 잘못 썼네? 다시 돌아가. 잘못 쓰면 끝인 거예요. 처음부터 할 때부터 완벽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지만 일주일 기다리면은 프로그램 아웃풋이 나오는데, 아웃풋 나왔는데 점 하나 안 찍어서 에러가 나온 거예요. 점 하나. 그럼 일주일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점 하나 찍어서 집어넣고. 그죠? 아주 힘들었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뭐 우리가 프로젝트 마지막 할 때는 뭐 400장, 500장, 뭐 1000장까지 되는 이걸 가지고 졸면서 가다가 어떤 쓰러졌어요. 넘어졌어요. 다 흐트러졌어요. 다 흐트러졌어요. 그걸 어떻게 순서를 잡아요? 순서 못 잡아요. 다시 또 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학생이 35명이었는데 그 천공기계는 5대밖에 없었거든요. 매일 줄 서 있었어요. 그리고 숙제 마감, 매주에 일주일에 한 번씩 숙제가 나는데, 숙제 나는 마감 이틀 전부터는 아이들이 거기서 계속 밤을 새요. 새벽 5시, 8시까지 계속 밤을 샜었어요. 그거 하느라고 줄 서가지고. 그거 제출하면은 또
한 3일 쉬었다가 또 이제 그 작업하고. 그래서 천공카드를 한이 많아요. 저는 천공카드.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천공카드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썼던 거를 내 방에 이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쌓아놓고 있다가 이사하면서 이제 없어졌는데 가지고 있을 걸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은 기념으로 한 번씩. 그때는 아주 흔한 거였지만 지금은 귀하잖아요. 천공카드가. 그랬다가 1학년 2학기가 되면서 바뀌었어요. 1학년 2학기가 되면서 컴퓨터 자체는 전자계산소에 있는 그 컴퓨터인데 입력하는 기기가 아까 타자기식으로 바뀌었잖아요. 1800년대에도. 그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천공카드 쓰지 않고. 그래서 과학도서관 2층에 가면은 터미널실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 정도 방에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하는 기계들이 쫙 있었어요. 모니터가 있고. 그럼 거기서 우리가 하다가 고치기도 하고 거기서 이렇게 모니터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만들고 종이에다 안 쓰고 키를 딱 치면은 그게 그대로 이제 거기에 전자계산소에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우리가 아웃풋을 그 아웃풋 보는 건 한 2, 3일 후에 또 갔었어야 되었어요. 2, 3일 후에 가면은 아웃풋이 나와 있고. 그래서 하여튼 그 당시만 해도 천공카드를 썼다라는 거고, 보세요. 그렇게 해서, 아까 그 천공카드를 이용해서 대규모 데이터 처리를 했었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데이터 처리의 입력 부분, 데이터가 어떻게 집어넣는가라는 것은 1800년대 말에 등장한 키보드와 천공카드로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반면에 계산기계의 실제 작동은 1900년대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톱니바퀴를 이용한 기계식, 톱니바퀴를 기계식이거나 아니면은 전기의 전압과 전류의 양을 이용한 아날로그 방식이었어요. 근데 1900년대 초기에 세계 제2차 대전을 겪으면서 급속한 군사적인 발전을 일어나면서 그 당시에 군사적인 목적 때문에 계전기, 진공관, 회로 이런 많은 전기적 발견이 있었고 또 컴퓨팅에 대한 많은 새로운 이론들, 파인만이라든가 알란 튜링, 세논, 폰 노이만 이런 사람들이 등장한 시기예요. 그리고 이런 이론들도 마찬가지로 군사적인 목적에 의해서 지원을 받아서 많은 이론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1940년대 들어서 전자계산기, 전자식 컴퓨터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사실 여러 군데에서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진짜 전자식 디지털 범용 컴퓨터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논란이 있어요. 사실은요. 그 논란은 기준에 대한 관점 때문인데 그게 완전 전자식인지 전기기계식인지 이진수를 쓰는지 십진수를 쓰는지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는지 투령 머신과 같은 방식인지 아닌지 아니면 최초라는 게 개발한 해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운영한 해를 얘기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미 보통 고등학교 책에도 나와 있듯이 알고 있기로는 애니악이라는 컴퓨터가 세계 최초의 컴퓨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자식 컴퓨터라고 지금은 더 이상 그런 말을 쓰지를 않아요. 그런 말 쓰지 않고 아이오와 대학에서 만든 ABC라는 컴퓨터가 세계 최초의 컴퓨터라고 또 한때 많이 그거는 소송까지 갔었어요. 한 10년 전에. 근데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그거를 여기를 정리를 했어요. 한번 봅시다. 독일인 추제라는 사람이 1941년에 Z3라는 최초의 컴퓨터 프로그램 기반의 범용 디지털 컴퓨터를 만들었어요. 이진수를 사용했고 프로그램을 사용했는데 영화 필름에다 35mm 영화 필름을 천공해서 사용했대요. 근데 전자기계식이에요. 전자기계식. 근데 조금 전에 얘기한 1942년에 처음 운영된 아이오와 주립대학의 에비스라는 컴퓨터는 최초의 완전 전자식 기계식이 아니라 컴퓨터라고 불리죠. 하지만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범용 컴퓨터는 또 아니었어요. 당연히 튜링 방식도 아니었고 영국에서 독일군 암호해독용으로 만들어서 사용한 콜로서스 마크 1이라는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컴퓨터죠. 마크라는 거는 케이블과 전기 스위치로 프로그램하도록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 튜링 방식은 아니었고 44년에 하버드 대학과 IBM에서 만든 하버드 마크 1, 마크 1 똑같죠. 10진수를 쓰는 전자기계식이었고 완전한 또 튜링 머신은 방식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최초의 컴퓨터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불리는 애니악은
1945년에 운영되는데 10진수를 썼어요. 10진수.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어떻게 하냐면은 케이블과 스위치로 합니다. 무슨 천공카드를 쓰는 건 아니고요. 무게는 30톤이었어요. 진공관을 썼는데 18,000개의 진공관을 썼어요. 하지만 자동으로 하면서 이것도 이제 군사적 목적으로 만들어졌죠. 폭탄에 탄도 계산을 하는데, 탄도 계산은 사람이 손으로 수작업을 하면 7시간이 걸리는데 3초 만에 계산이 끝나는 그런 잠재성을 보여서 애니악이 아마 가장 유명한 컴퓨터라고 우리가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애니악이에요. 요 뒤에 보이는 거 있죠. 뒤에 보이는 게 전부 하나의 컴퓨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뭐냐면은 사진 보면 되게 웃겨요. 이 사람이 뭐냐, 프로그래머예요. 프로그래머인데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종이에다가 프로그램을 쓰고 천공카드에다가 집었잖아요.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하냐면은 회로를 바꾸기는 거예요. 회로를 바꾸기. 그게 프로그램 방식이에요. 이 사람은. 빨리 여기다가 인터페이스 하나 만들어서 천공으로 해서 여기서 자동으로 바뀌게 할 수도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프로그래밍 하는 모습 하면은 사람들이 프로그램 이렇게 앉아서 쓰고 컴퓨터 이렇게 하는 모습도 있지만 회로를 바꾸는 것도 프로그램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1940년대, 50년대 컴퓨터, 전자계산소, 컴퓨터 이런 모습을 보면 항상 여자가 나와요. 그것도 신기한 일이에요. 그 당시에 여자들이 미국에서 여자가 참정권을 가진 게 1950년대인가? 60년대 넘어와서죠. 그죠? 투표권도 없었어요. 여자들은. 근데 컴퓨터만 나오면은 여자가 항상 등장을 해요. 배경 인물들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또 그 배경이 있어요. 최초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들어서 최초의 프로그래머 얘기하는 사람이 여자였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것도 나중에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아이다라는 사람이죠. 아이다라는 사람. 나중에 프로그래밍 언어를 할 때 한번 볼게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현대 컴퓨터의 가장 큰 특징은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고요.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 처음 사용된 거는 1948년 영국에서 만들었었던 맨체스터 베이비라는 거예요. 맨체스터. 프로그램을 아까는 카드에 천공해서 계속 집어만 넣어줬는데 여기에서 1948년에 바뀐 거는 프로그램을 내장을 했어요. 기계에다가 내장을 해서 내가 다르기만 하면은 자동으로 얘가 계속 바뀌는 거죠. 따로 천공으로 집어넣는 방식이 아니라. 그래서 프로그램 명령어들이 전자식 메모리에 들어가 있어서 컴퓨터 안에 저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발전이죠. 그리고 실험실용이 아닌 정식 컴퓨터로는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만든 에드삭이라는 컴퓨터가 처음으로 프로그램 방식을 만들었고, 이후 1950년에 미국 펜실베니아 프린스턴 대학에서의 폰 노이만 방식의 프로그램을 개발한 에드박이라는 거가 처음으로 개발됐고, 최초의 상업용 컴퓨터, 그건 뭐냐면 컴퓨터를 만들어서 일반 회사나 이런 데다가 이제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팔아서 돈을 벌기 위한. 그것은 뭐냐면은 1951년에 만들어졌던 마크 1과 미국에서 얘기한 유니벡 1을 얘기를 합니다. 유니벡은 최초로 대량 생산된 컴퓨터예요. 입력, 연산, 출력을 동시에 할 수 있고 자기 테이프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제가 그 84년에 대학에 처음 들어왔을 때 여기 2층에 전자계산소에서 썼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연세대학교에서는 유니벡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경하러 갔고 그걸로 프로그램 하는 것도 보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때까지도 이거의 후손들이 이제 쓰이고 있었죠. 그리고 1953년에는 IBM에서 자기 드럼 장치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1958년에는 반도체 회로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반도체 회로가 처음 개발됐고, 그 다음에 IBM에서는 진공관이 아닌 트랜지스터를 사용한 컴퓨터가 나오고, 그 이후부터는 엄청나게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반도체와 메모리 분야 발전. 그 다음에 1980년대, 90년대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가 등장해서 개인용 컴퓨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개인용 컴퓨터가 있던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인터넷이 나와서 정보화 혁명이 시작되고, 2000년대 들어와서는 웹 2.0이라는 문화가 확대되면서
우리의 사회와 문화와 역사와 예술과 모든 모습을 바꿔놓기 시작합니다. 컴퓨터가 단순히 계산하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놓기 시작하죠. 게다가 최근에 등장하는 유비쿼터스와 스마트 기기와 환경이 인류의 문화, 역사, 사회를 변화시키고 나가고 있다. 그래서 다시 아까 한 거를 리뷰를 해보면은, 그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라는 기계는 사람의 정신적인 활동을 대신해주는 그런 기계인데, 기계라는 관점에서는 반복과 자동화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반복과 자동화. 근데 반복과 사람의 생각을 그럼 어떻게 반복과 자동화 형태로 바꾸는가에 대한 그동안의 노력들이에요. 사람의 생각을 코드화하고, 코드한 것을 어떤 규칙을 만들어서 처리하는 규칙을 내가 만들었고, 그걸 만든 것을 실제로 돌아가게 하는 기계를 만들었고, 도구를 만들었고, 기계와 도구의 발전에 있어서 발전된 과정을 보면은 저장 방식이 들어갔고, 프로그램 방식이 들어갔고, 전자식 방식이 들어가면서 지금까지 진행해오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본질은 우리 머릿속의 생각들을 어떻게 자동화시킬 수 있는 형태로 바꿀 것인가. 그것이 1600년대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있는 본질이죠, 본질. 질문 있나요? 지금? 예. 직종이 항공카드를 쓰는 직종이면 컴퓨터라고 컴퓨터는 아니죠. 컴퓨터 아니고 그냥 기계 자체를 컨트롤했던 어떤 시도죠. 천공 카드 그 구멍의 위치에 따라 가지고 기계가 자동으로, 그러니까 제가 추측하건데 톱니의 위치가 조금 바뀌게 이렇게 뭐 만들어 놓은 기계였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톱니의 위치가 조금 바뀌면서 무늬가 바뀌잖아요. 네. 뭐 그런 시도였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아이디어를 이쪽에서 가져온 거죠. 정보를, 내 머릿속의 정보를 끄집어내서 어떤 식으로 이제 표현하고 저장하려고 하는 그 모습 중에 하나죠.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코드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머릿속의 생각을 어떻게 코드화할까. 예를 들어서 숫자 같은 경우는 아까 주판에서도 코드화한 거죠. 돌의 위치와 개수를 가지고 어떤 숫자라는 것을 코드화했죠. 그죠? 그래서 3장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정보들을 어떻게 코드화를 할까.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우리가 코드라고 얘기하면은 흔히 맞는 게 코드가 맞는 사람, 우리 그 사람과 나는 코드가 맞아, 우리는 같은 코드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한때 정치에서는 코드 인사라는 말도 썼어요. 그 당시에 내가 생각해보면은 코드 인사가 나쁘다고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정권이 바꾸고 나서도 계속 코드 인사잖아요. 더 코드 인사죠.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생각을 했어요. 코드 인사가 왜 나쁘다는 거지? 자기가 어떤 팀을 맡아가지고 국민이 자기를 선택해줬으면은 자기하고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같은 팀을 만들어서 일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요? 그죠? 그게 코드예요. 그러니까 같은 코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일을 하자라는 거죠. 그죠? 코드 인사. 코드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전통적인 사회 규약 또는 정보를 나타내기 위한 기호의 체계,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어요. 위키피디아에서 찾아보면은 정보를 다른 형태로 변환하는 규칙이라고 나와 있고요. 정리하자면은 정보를 어떠한 형태, 즉 기호로 표현하는 것에 대한 것인데, 그 표현된 것을 다른 사람들도 알아보게 하려면은 그 사람들끼리 그 표현 기호에 대한 합의된 규칙, 규약, 체계들이 필요한데 이것을 코드라고 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 머릿속의 생각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표현을 하는 목적은 이 표현한 거를 딴 사람한테 전달하기 위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하고 나하고 약속이 있어야 돼요. 무슨 약속이냐면은 이런 정보들을 이렇게 표현하기로 하자. 이렇게 표현하기로 하자라는 약속이, 합의된 약속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합의된 약속을 코드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그래서 우리는 코드가 같아. 이거는 뭐냐면 우리는 같은 코드표를 쓰고 있어. 코드표 너는 모르지? 너는 우리가 얘기하는 거 모를 거야. 이런 거죠. 그래서 코드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은 같은 코드를 사용하는 사람이란 얘기고, 같은 코드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정보의 상호 교환이
가능한 사람이고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생각이 맞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죠? 생각이 맞는 사람. 코드가 맞다. 위키피디아에 나와 있는 정의도 보면은 지금 너무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는데 그런 의미가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의 생각을 코드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것을 인코드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해석하는 거, 코드를 이용해서 다시 해석하는 과정을 디코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코드, 디코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결국 내 머릿속의 생각들, 정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표현할까에 대한 것인데,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코드를 생각해보면은 언어, 문자, 숫자, 이모티콘, 기호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용하는 코드죠. 이거 없으면 우리가 우리 머릿속의 생각을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여러분들 말을 못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어떻게? 저희 고모부님이 계신데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고모부님이 한때 뇌졸중이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기억해보면 제가 어릴 때여서 뇌졸중에 오셨는데 이렇게 뇌에 어떤 이제 타격이 온 거예요. 타격이 왔는데 1년 동안 말을 못 하셨어요. 언어 능력을 잃어버리셨어요. 언어를. 그래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말을. 근데 1년 후에 다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말씀이 뭐냐면은 머릿속에 생각은 다 있는데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까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1년 후에 다시 살아나서 말을 하기 시작했고 1년 동안 너무나 답답했대요. 머릿속 생각을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를 이제 전달을 하기 힘드니까. 그죠? 우리가 언어가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전달하겠어요? 언어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가장 효율적인 코드예요. 코드. 한국 사람은 한국어라는 같은 코드를 쓰기 때문에 우리는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다른 나라 언어는 그것도 코드잖아요. 그 코드가 다르면 우리는 의사소통을 못하는 거죠. 제일 간단하게 우리가 코드를 써서 만들어낸 것을 한번 봅시다. 숫자인데요. 숫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이렇게 썼어요. 먼 옛날에 누군가가 사냥해온 동물의 개수를 센다고 해보자. 무엇을 사용해서 그 숫자 정보를 표현하고 기록할 것인가? 자연스럽게 우리 사람들은 손가락을 썼어요. 손가락을. 자, 손가락을 한번 보세요. 손가락이 10개죠. 10개. 10개를 가지고 몇 가지 정보를 우리는 표현하나요? 몇 가지.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단위를 표현하는 단위를 내가 뭘 가지고 단위를 표현할 건가? 단위를 10손가락 2손을 합친 거를 한 단위로 우리가 본다 그러면은 하나의 단위를 가지고 표현하는 숫자는 10이에요. 그죠? 없는 거 1, 2, 3, 4, 5, 6, 7, 8, 9, 10. 10개잖아요. 단위라는 것을 그냥 한 자릿수라고 해보세요. 한 자릿수. 한 자릿수를 표현하는데 손가락 10개 쓰겠다. 그러면 한 자릿수 안에 0, 1, 2, 3, 4, 5, 6, 7, 8, 9 해서 10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손가락 10개를 써서 나는 10가지 정보를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가락을 요거 하나를 단위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를 단위로 바꿔보자. 손가락 하나가 하나의 단위예요. 그러면 10개니까 단위가 10개가 늘어난 거예요. 칸이 10개가 늘어난 거예요. 그럼 각 칸에서 표현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폈다, 오므렸다 두 가지죠. 그럼 한 단위에서 폈다, 오므렸다가 두 가지가 나오고 그 단위가 10개가 있어요. 10개가. 그럼 몇 가지 정보를 표현할 수 있어요? 한 단위에서 두 가지씩 해서 10개가 이어져 있으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해서 2의 10승이에요. 1042죠. 자, 1024. 1024개의 정보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거 보세요. 코드를 어떻게 내가 정의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큰 차이를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건데, 똑같은 나는 손가락 10개를 가지고 있는 건데 코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1042개의 정보를 표현할 수도 있고 10개 정보를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손 하나를 하나의 단위로 썼다. 손 하나를. 그럼 단위가 몇 개예요? 2개죠. 근데 각 단위에서 표현할 수 있는 거는 0, 1, 2, 3, 4 4가지잖아요. 아니면 1, 2, 3, 4, 5. 아, 아니다. 손가락 가지고 몇 가지 할 수 있어? 1, 2, 3, 4, 5. 6가지를 표현할 수 있네. 그죠? 6가지를. 없는 것까지 표현하면요.
그럼 6 곱하기 6, 6, 6에 36, 36가지 정보를 표현하는 거예요. 단위를 그렇게 하면은. 도라에몽은 손가락이 없는 거 아세요, 여러분? 도라에몽? 도라에몽은 몇 가지 정보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라에몽은? 예? 손가락이 없잖아요. 손가락 못 쓰잖아요.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하나요? 둘 다 내리고 손가락이 아니고 손으로 해야 되겠네요. 손으로. 손가락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네 가지네요. 그죠? 네 가지. 네 가지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여기서 진법이 나오는 거예요. 진법이. 그래서 단위를 하나로 해서 그 하나의 단위에 몇 가지의 정보가 들어오는지가 진법의 개수예요. 진법의 숫자. 10가지 들어오면 그게 10진법인 거고요. 하나의 단위에 2가지 정보가 들어오면 2진법인 거고, 하나의 단위에 6가지가 들어오면 6진법인 거죠. 6진법. 우리가 손가락으로 그걸 인도나 어디 아랍에서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제가 초등학생들한테 아까 얘기한 그 캠프에서 한번 이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랬더니 어느 학생이 그래요. 손가락 하나 가지고 2개뿐만이 아니고 3개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학생은. 그래서 이렇게 있죠. 넣었죠. 그 다음에 구부리는 거예요. 구부리는 거. 그럼 3가지잖아요. 그럼 3진법이 되는 거예요. 한 단위에 3가지를 표현하니까. 그러면은 3의 10승이면은 몇이냐면요. 내가 여기 적어 있을 거예요. 3의 10승이면은 59,049예요. 59,049. 놀랍죠. 나는 손가락 10개밖에 안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59,000개의 다른 정보를 내가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코드의 힘이에요. 어떻게 코드를 하냐에 따라서. 놀라운 거죠. 그리고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더니 여기 사진이 옛날 고대 시대에도 동굴 벽화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중국 사람들은 한 손에 5손가락으로 10가지의 숫자를 표현한다고 인터넷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손 하나가 10가지 정보 표현을 하는 하나의 단위이고, 우리는 2손이 있으므로 10 곱하기 10은 100가지의 숫자를 표현할 수 있다. 어쨌든 이렇게 하고 2개를 합치기 이렇게 꼬이기도 하네요. 그죠? 여기 보면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에서 사람들은 손가락 가지고 코드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손가락 가지고 어떻게 코드를 할 건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용할 수 있겠죠. 4개를 이용할 수 있나요? 펴고 구부리고 이렇게 하고 각도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다르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다르게. 우리나라 그 다음에 문자를 한번 봅시다. 언어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소리는 몇 가지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 보면은 나라마다 소리를 내는 소리들이 다 달라요. 그죠? 일본 사람들은 우리가 내는 소리를 못 내잖아요. 못 내는 소리들이 많죠. 그 다음에 미국 사람, 그러니까 영미권에서는 R이라든가 L 같은 거 우리는 구분 안 하는데 그 사람들은 구분을 하잖아요. 그 약간 미묘한 그 소리의 차이를. 내가 아프리카에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온 목사님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흑인이에요. 그 아주 시골에서 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얘기를 하는데 이런 발음이 있대요. 가장 흔한 발음 중에 하나래요. 입에서 중간은 붙이고 양쪽만 열어가지고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렇게 되게 배우느라고 힘들었어요. 붙이고 양쪽만 열어가지고 그런 소리가 나요. 이렇게요. 그 소리가 가장 많이 쓰이는 소리 중에 하나래요. 그 나라에서는. 우리는 그런 소리 안 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무슨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소리의 가지수가 몇 가지나 될까? 사람이. 구분하는 거. 아까 손가락처럼.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입의 크기, 혀의 위치, 이빨의 위치에 따라 가지고 다 다른 소리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그 소리를 글자로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거가 문자예요. 문자. 네? 그래서 아까 손가락처럼 문자를 어떻게 코딩했냐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엄청난 차이를 만들 수가 있죠. 우리나라 문자, 한글은 몇 가지 문자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가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번 손들어 보세요. 1000개, 10,000개, 10만 개. 네, 10만 개 정도. 10만 개 정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문자를 하나 봅시다. 이것만 하고 이제 수업을 끝내도록 할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우리가 사용하는 문자를 한번 보면은 영어는 26개죠. 우리나라는 그 합쳐진 문자잖아요. 자음이 있고 모음이 있고 받침이 있잖아요. 그 조합이에요, 조합. 아까 손가락으로 얘기하면 손가락 3개를 이렇게 합쳐서 뭔가를 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음을 보면은 표준 자음이 14개예요. 이중 자음이 5개라서 19개. 모음은 표준 모음이 10개. 하지만 이중 모음은까지 포함하면, 이것까지 포함하면은요, 21개가 돼요. 그리고 받침에 사용되는 자음은 일반 자음 14개, 겹받침 자음 13개, 그리고 받침이 없는 경우에서 모두 28개가 돼서 조합을 계산해 보면은 19 곱하기 21 곱하기 28, 11,172개의 문자를 만들어요. 11,172개가 다 소리가 다르게 나와야 돼요, 소리가.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11,172개만큼의 다른 소리를 낼 수가 있을까? 근데 현실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글자를 보면 99%가 2,300개의 글자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2,300개로만. 그래서 예년에 그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아래 한글하고 그렇게 많이 싸웠었던 그 한글 코드 체계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2,300개만 쓴 코드 체계가 있었고 11,172개를 다 쓴 코드 체계가 있었고 더 늘어나게 될지도 모를 코드까지 다 포함한 코드 체계가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3장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요, 우리가 겹자, 이중자음을 보면은 끼역, 디귿, 비읍, 시옷, 찌읒 요것만 있지만 피읍을 2개 붙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겹자음과 겹모음을 더 만들 수가 있어요. 더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발음을 못해서 안 만들고 있는 거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표준자음이 14개이기 때문에 14개끼리 그냥 다 겹쳐버릴 수 있죠. 그럼 14 곱하기 13은 196개의 자음이 나올 수가 있어요. 원래 자음까지 하면 210개죠. 그 다음에 받침으로 사용되는 거는 받침이 없는 경우도 있을까? 211까지. 모음은 10개에서 2개를 골라내는 조합이기 때문에 모음이 10개인데 10개에서 2개씩 골라내서 합치면 45가지예요. 그래서 모음의 개수는 55가지게 되죠. 그래서 곱해보면은 210 곱하기 55 곱하기 211 하면은 240만 개 가지의 글자를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 한글이. 놀랍지 않아요? 되게 놀라운 거예요. 가나다라 마바사하고 아에이오하고 14개, 그 다음에 10개, 24개의 코드 가지고 24개의 손가락 가지고 240만 개의 글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한글은 놀라운 글자 코드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